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전재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만성 신장 질환 중심으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알부민 유리아와 GFR에 따라서 환자의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스테이징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CKD 중에서 스테이지 3, 4, 5 환자들,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보고에서 보면은 CKD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골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7배 정도 골절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페리페랄 골절을 연구한 이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스테이지 1에서 1002년당 15명이 생긴다면은 스테이지 4가 되면은 약 3배, 1002년당 46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CKD 환자에서 고령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낙상도 많고 뉴로머스큘러 디스펑션에 동반된 경우도 많고 또 커그니티브 디스펑션이 동반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랙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오스테오 디스트로피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같이 있을 때 이런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딩에 비해서 본 스트렝스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즉, 이 로딩이 스트렝스보다 커지게 되면은 골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트렝스를 결정하는 4대 요소가 본 턴오버, 미네랄, 그리고 아키텍처,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 어드밴스 CKD 환자에서 많이 관찰되는 이 경우에는 주로 트라베큘라 본의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머 BMD가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복잡한 그림에서 여러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 CKD에서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네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클로소가 떨어지고 인이 자꾸 축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PTH가 올라가게 돼서 본 리소프션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시럼 칼슘도 감소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 본 포메이션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환자가 하이퍼고나디즘이 동반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에서 본 호메오스테시스가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만성 신장 질환에서 뼈를 평가하는 것은 환자의 나이, 성별, 프랙처 히스토리, 그리고 고위험군 중에 하나인 글루코콜티코이드 사용력과 당뇨병 유무 등을 평가를 해야 되겠고, 본 이미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덱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하이 레졸루션 QCT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럼 바이오마커로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칼슘 포스페이트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 이제 골밀도의 감소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PTH나 25 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 레벨이라든가 혹은 본 턴오버 마커들, 특히 포메이션 마커, 리소션 마커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턴오버 마커들이 사실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치가 과장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포메이션 마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CKD 환자에서는 BAP, Bone Mother Alkaline Phosphatase가 되겠고, 리소션 마크로는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프렉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뼈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KDIGO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하게 시럼 PTH하고 본 스페시픽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를
이 본 턴오버의 마커로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크로닉 키드니 디지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미네랄 본 디소더입니다. 줄여서 우리 CKD, MBD라고 표현을 하고, 이는 CKD에서 발생하는 미네랄 본 메타볼리즘의 디소더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혈액 검사상의 문제죠. 칼슘, 포스포러스, PTH, 바이타민 D 메타볼리즘의 어브노말리티, 혹은 본 턴오버, 미너리제이션, 본 볼륨, 스트렝스에 관계된 주로 이제 본 어브노말리티와 관계된 문제들, 그리고 어브노멀한 베스큘라 혹은 소프티슈의 칼시피케이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합쳐서 CKD, MBD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익숙한 리날 오스테오 디스트로피는 이 본 오브노멀리티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제 CKD, MB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CKD, MBD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들 중에서 특히 본 오브노멀리티, 리날 오스테오 디스트로피가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사실 CKD에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이 환자에게 CKD, MBD가 같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게 이루어져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고, 우선 환자의 골절 위험도가 어떤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KD, MBD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 특히 낙상에 유의를 하고 운동을 권유하는 그런 이제 non pharmacological 트리트먼트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골다공증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CKD, MBD가 주로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환자의 본 턴오버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턴오버가 높은 환자들, CKD 안에서도 있고 또 떨어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턴오버가 많이 이제 증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죠. 어드밴스 CKD 환자에서 보이는 실제로 혈중 PTH가 증가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오스테타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 OFC 혹은 줄여서 OF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반대로 본 턴오버가 현저히 떨어져서 생기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에이다이내믹 본 디지즈와 오스테오말라시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각을 비교를 이제 해놓은 그래프고요. 이거 이제 TMV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는 턴오버, 골 교체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M은 미네랄리제이션, 즉 무기질 침착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V는 골 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리제이션이 정상이냐, 떨어져 있냐, 본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턴오버가 떨어져 있냐, 증가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질환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에서 많이 관찰되는 오스타이티스 파이브로사의 경우에는 본 볼륨이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본 턴오버도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고요. 미네랄리제이션은 비교적 정상으로 유지가 되어 있죠. 반면에 오스테오말라시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턴오버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면서 미네랄리제이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에이다이내믹 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리제이션은 잘 되고 있지만은 본 볼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볼 때 이 환자의 CKD, MBD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복잡한 그림이 CKD에서 여러 가지 시로로직 마커들의 내추럴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클로소하고 바이타민 D 수치가 되거든요. 스테이지 2, 3부터 이미 떨어지려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포스포러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PTH도 올라가는 세컨더리 파라사이로디즘의 양상을 보이게 되고, FGF23도 보상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KD, MBD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자들, 칼슘 E는 기본이고, 알칼린 포스파테이즈, PTH,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본스페시픽 알칼린 포스파테이즈 등을 측정해야 되고, 주로 이제 열심히 측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CKD3A부터입니다. 이때는 1년마다 이 검사 지표들을 평가를 하고, 3B 넘어가면서 스테이지 4까지 가게 되면은 6개월마다 팔로업 기간을 단축을 하고, EGFR이 15m로 떨어지는 스테이지 5에서는 3개월마다, 그리고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은 매달 추적을 해서 이 변동을 확인하고 최대한 교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환자의 골밀도 및 본 스트렝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치료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CKD 환자에서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만성 콩팥병의 그 CKD MBD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이 KDIGO거든요. KDIGO가 2009년도에 한번 가이드라인을 낸 적이 있고 2017년도 8년 만에 다시 가이드라인을 냈었습니다. 이때 2009년도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CKD MBD에서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케미칼 마커들이 문제가 있거나 골밀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프레질리티 프랙처가 있다, 그리고 환자의 CKD 스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라면은 안티 리접티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본 바이옵시를 먼저 해서 골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을 권했었습니다. 근데 8년 사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바이옵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고 우리나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상 경험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은 이걸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스테이지 3A, B 단계하고 그다음에 4에서 안티 리접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골밀도 개선 및 프랙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몇 년 사이에 더 쌓인 거죠. 쌓였고, 그리고 이 안티 리접티브를 사용한다고 해서 에이다네믹 본디지에 더 생긴다는 증거도 명확하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 바이옵시까지 해서 이 골 흡수 억제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불편한 과정들을 많이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KD MBD 증거, 그리고 또는 골다공증 위험 요인에 있는 CKD, 어드밴스 CKD 환자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가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골절 위험성 평가에서 일단 골밀도 검사는 시행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날 오스티오 디스트로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크리티컬한 경우에만 본 바이옵시를 해라. 이건 맨데이터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 구절을 더 붙여놨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본 바이옵시의 중요성이 그 전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시롤로지 마커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저는 네프롤로지스트는 아니지만은 그 일반적인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지 3부터 포스포러스 리스트릭션을 열심히 시작을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칼슘을 서플멘테이션 혹은 이제 포스페이트 바인더 등을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액티브 바이타민 D, 칼시트롤이나 독세칼시트롤, 그 다음에 파리칼시트롤 같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시작을 고려할 수가 있고, 바이오로 이제 스테이지 5까지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칼시마이마틱스 등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파라사이로덱토미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칼슘과 포스포러스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로우 본 턴오버 디지즈들은 사실은 스테이지 2부터 슬금슬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하이 턴오버는 PTH가 많이 증가되는 스테이지 3B부터 보통 관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3에서도 이런 과도한 칼슘 서플멘테이션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로우 본 턴오버가 나타나지 않는지 거꾸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반적인 CKD MBD에 있어서 인 농도하고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스트래테지입니다. 2017년도 가이드라인을 한글로 옮겨 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한 수치 일정 기간에 딱
특정 스페시픽한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인과 칼슘, PTH가 연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스테이지 3에서 5D 다이알리시스 단계 전체에 걸쳐서 상승한 혈중 인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감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포스페이트 바인더 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칼슘 혈증을 피하도록 제안을 한다.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혈중 인수치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 가이드라인에서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사이드 호르몬은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내추럴 코스가 그런데 투석을 하지 않는 스테이지 3A에서 5까지 환자에서는 사실 PTH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데피니트한 그런 이제 고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PTH가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인산혈증, 그리고 저칼슘혈증, 바이타민 D 디피션시 같은 교정 가능한 인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대한 교정을 해서 PTH를 낮출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이 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 액티브 바이타민 칼시추리하고 바이타민 D 아날로그를 루틴으로 사용하지는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오버코렉션이 돼서 오히려 에다이나믹 디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또 칼슘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정적으로 굉장히 진행된 하이퍼파라사이리즘 있는 환자에서는 칼시추리과 바이타민 D를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상태를 잘 평가를 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는 환자에서는 인텍트 PTH를 대략 정상 상한치의 한 2배에서 9배 사이에 유지를 하도록. 2배에서 9배는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범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몇백 수치가 나와도 이거는 permissive하다.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CKD 환자에서 프랙처가 생겼을 때 매니지를 하는 것은 결국 본 턴오버 마커에 기반해서 큰 갈림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H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본 스페시픽 알칼린 포스파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칼슘과 포스포러스 등을 이제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에이다네믹 오스테오패티가 있는지 강력하게 의심되니까 이를 룰라우하는 일이 필요하고, 본 바이옵시를 고려할 수가 있고, 오스테오말라시아가 있다면은 바이타민 D 트리트먼트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PTH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칼린 포스파테이지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형적인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리즘, 하이 턴오버 본 디지가 되니까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파라사이드 토큰 많이 진행된 경우는 진행할 수 있겠고,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이퀴보컬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바이타민 리셉터 혹은 칼슘 마이메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본 바이옵시를 시행을 하고, 미네랄션 디펙트가 없다면은 데노즈맙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GFR 60이 넘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골다공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CKD MBD의 바이오케미컬 abnormality, fragility fracture,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치료를 선택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CKD 3A하고 3B 이제 GFR이 30에서 60 시절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CKD 환자들인데, PTH가 정상이라면은 일반인과 동일한 관리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을 있으신 실제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리즈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안티리조프티브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크게 구분을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로모소주맙은 두 개의 컴포넌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제고요. PTH가 대표적인 아나볼릭 에이전트고, 썸 BP, 그 다음에 랭크 라이겐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 데노즈맙이 여러 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안티리접티브가 되겠죠. 각각의 약물 기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CKD 환자에서는 GFR 35를 기준으로 컨트롤 인디케이션이 생기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P 제제, 알렌드로즈제주로네이트, 그 다음에 이반주로네이트,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신 약제들은 원칙적으로 GFR 35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썸 제제라든가 데노주맙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투여를 지속할 수가 있는데 에비던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데노주밥이 대표적인 부작용인 하이포칼세미아가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칼세미아 발생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되겠고 이건 이제 FDA에서 이제 정해놓은 GFR 컷 오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GFR 30 혹은 35 이상에서만 이 BP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테리파라타이드도 어드밴스 CKD에서 사용은 하지만 일단 FDA에서는 30까지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 데노주맙은 GFR과 관계없이 사용은 가능하나 하이포칼세미아를 유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로모소주맙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제이기 때문에 이 CKD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권고안이 없는 상태고요.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과 바이타민 D를 옵티마이즈 하고 그다음에 포스베이타 PTH 레벨을 이 CKD MB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대한 스테이지별로 유지를 잘 한과 동시에 저항성 운동을 계속 권고를 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자의 운동 및 싱커프 매니지먼트 등을 권고를 해야 되겠고 덱사를 촬영을 해서 T스코어가 정상이라면은 역시 이제 서포티브 테라피를 계속하면서 혹시나 A단의 본디즈가 의심된다면은 본 바이옵시를 고려할 수 있다. 조금 옛날 가이드는 아니긴 하지만은 공부를 하고 있고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진단이 됐다면은 GFR에 따라서 GFR이 30이 넘다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 혹은 뭐 데노주맙 같은 안티리조프티브 에이전트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 어느 약제든 스트롱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환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임상 연구를 했더라도 아주 일부만 포함됐기 때문에 poor evidence를 바탕으로 엠피리컬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비스포스베네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노주맙이나 썸 같은 그런 치료제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인디케이션이 된다면은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고려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FR이 20에서 30 사이에서 역시 이제 CKD MBD를 필요하면 먼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심이 되면은 본 바이옵시를 고려를 할 수가 있고 BP보다는 역시 데노주맙이 이 약제의 PK를 고려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랄록시펜 대표적인 썸 제제고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모어 스터디라고 하는 3년 연구에서 CKD 환자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피머 넥하고 L스파인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은 GFR 45 미만, 45에서 60, 60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어드밴스 CKD 환자, GFR 45 미만인 환자에서도 피머 넥, L스파이 모두 이 BMD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틴 클리어런스, GFR 두 가지 척도를 이렇게 해서 환자를 세 군을 나눴을 때 두 개 모두 공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오히려 이제 파라독시컬하게 GFR이 낮은 환자에서 조금 더 BMD가 많이 개선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플라시보에 비해서 의미 있는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크레틴 클리어런스나 GFR에 따라 가지고 구분했을 때 그럼 통계학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프랙처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GFR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GFR이 60 이상의 환자가 대등한 그런 프랙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과 별개로 사실 이 non-vertebral fracture에서는 랄록시펜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거는 이제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adverse event 측면에서도 세 군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비교적 진행된 그런 CKD 환자에서도 랄록시펜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일반적으로 이 소변을 통해서 한 반 정도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리날 페일리어 환자에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가 있고 드물지만은 어큐트 리날 페일리어 및 네프로틱 신드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FR이 30 미만인 환자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BP 제자인 알렌드로네이터와 리제드로네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포스트호크 어널리시스고요. 피 트라이얼이고 환자가 6,000명 정도가 인롤이 돼 있었고 그 중에서 약 10%의 환자가 GFR이 45가 채 되지 않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FR에 따라 가지고 45 미만, 45에서 60, 3A 환자죠. 60 이상 스테이지 1, 2 CKD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GFR이 많이 떨어진 환자, 모더레이트 떨어진 환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은 BMD가 양군에서 모두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 있는 환자에서 한정해서 보면은 이 개선 효과가 양군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시빌 리디스드나 모더레이트 리디스드 혹은 노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비교적 GFR이 떨어진 환자, 45 미만 떨어진 환자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30 미만에서는 사용 자체가 이제 금기죠. 그래서 스테이지 3B 환자에서도 비교적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프랙처 측면에서도 이 moderate reduced 혹은 normal 환자 비교했을 때 severe reduced 환자에서 더 효과가 못하다라는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즉 대등한 프랙처 예방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리제드로네이트도 비슷한 결론을 얻었는데 5mg을 사용을 했고 마일드, moderate, severe, GFR 30 미만, 50 이상 그 중간 이렇게 나누어서 이 new onset vertebral fracture 예방능을 확인을 했는데 GFR 30 미만에서도 역시 프랙처를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프랙처 예방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어드버스 이벤트 측면에서 이제 양군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인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 쌤들이 관심이 있으신 데노즈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프리덤 트라이얼에서 CKD 스테이지 4 환자가 대략 굉장히 소수예요. 70여 명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스테이지 3 환자가 2,800여 명, 스테이지 2가 4,000여 명, 스테이지 1이 800여 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보니 이제 스테이지 4 환자, 스테이지 3 환자, 비교적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도 보시면은 이 어지 레이쇼, 프랙처를 꽤 많이 감소를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ertebral fracture 70%, non-vertebral fracture 50%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테이지 3에서도 각 60%, 12%를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군들 사이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4 CKD 환자에서도 이 키드니 펑션이 비교적 정상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데노즈맙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사실 HD 환자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22년도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보시면은 넌 HD에 비해서 HD 환자에서도 골밀도 개선능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서 두 근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이퍼칼세미아 이슈입니다. 시럼 칼슘이 대략 한 1까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HD를 안 하는 환자에 비해서 유의미한 그런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드밴스드 CKD 환자에서 특별히 칼슘 서플멘테이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른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4와 5에서 충분한 환자가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키드니 펑션에 적어도 해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GFR로 나누었을 때 GFR이 비교적 양호한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GFR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골밀도의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분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프랙처 넘버를 좀 어세스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디오패틱 위나 에다나믹 본 디지즈, 즉 본 턴오버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질환에서도
테리파라타이드는 골 다공증과 무관하게 아마 베니피셜 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BP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데노즈마비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약제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테리파라타이드와 데노즈마비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본로스를 프리벤션하거나 프랙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CKD 환자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CKD MBD의 컴포넌트, 리널 오스테오디스트로피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칼슘, 포스포레스, 바이타민 D, PTH 등이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이 계속 CKD 프로그레션 하면서 변하고 있고, PTH하고 본 스페시픽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를 재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전해질과 호르몬 불균형을 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이것만으로도 환자의 골밀도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다른 이제 CKD가 없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덱사리, BMD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는 CKD 스테이지 3까지는 일반 오스테오포로시스와 유사하게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PTH가 노멀이라면. 그런데 PTH가 올라가는 CKD 4, 5에서 치료는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환자에 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absolute contraindication BP에 비해서 썸 제제라든가 데노주마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매우 감사하게도 그런 환자, 어드밴스 CKD 환자에서 프랙처 예방능 혹은 BMD 개선능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에서 중요한 것은 안티리접티브 메디케이션 치료할 때 사실 로 턴오버 에이다노인 본디주가 이미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치료의 반응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에이다노인 본디주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충분히 교정하고 필요 시에는 이제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선생님께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